해외 각지에서 남자답다 혹은 진짜 남자다 라고 부르는 기준은 국가마다 모두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지역과 문화, 종교까지 모두 각각 다른 지역에서 한국인들이 유독 진짜 남자였다라고 기억하면서 심지어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도 한국인들, 한국 남자들을 상남자로 인정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으로 지적하는 바도 있었고 언론사에서조차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해외 국가들로부터 한국인들의 어떤 점이 남자로서 인상 깊게 남아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LA의 유대인들. 미국에서 LA의 유대인들은 한국인들 보고 혀를 내둘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특유의 상술과 네트워크로 미국 사회의 경제계를 주름잡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한인들이 LA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과정을 보고 감탄에 마지 않았다고 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한국인은 특유의 책임감으로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좁은 네트워크로 서로 끌어주는 게 많고 미국에서 자리 잡은 사람이 많아서 수월하지만 한국인들은 미국에서 그야말로 맨손으로 일어나야 했는데 오로지 가장의 책임감으로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미국 대형마트에서 도매업을 오랫동안 해왔다는 골든 스테인 씨는 이에 관해서 유대인보다 더 성실한 사람들은 오로지 한국 사람밖에 없다고 말했으며 대부분은 그들은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었다면서 엄청난 책임감으로 밤새 일을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크게 인상적인 일이 아닐 수가 있지만 해외에서 봤을 때에는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해서 모두를 먹여 살리기 위해 일하는 모습이 특히나 인상적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화 레옹으로 데뷔해 유명한 나탈리 포트만은 이스라엘 출신으로 역시 유대계인데요. 그녀는 영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인과 유대인의 공통점이 많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일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라면서 밤낮 없이 일을 하고 가정을 희생하면서까지 일을 하고 일반적인 미국인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또한 교육열이 남달라 자녀들의 교육을 늘 고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마음가짐이 거친 일터에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많은 한국인들은 당시에 세탁소를 비롯해서 마트의 캐셔, 청소까지 투잡, 쓰리잡을 해왔는데 이는 대부분 미국의 자녀들을 위해서 수입을 늘려야 했고 일을 강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주에서는 월간 세탁인이라는 월간지가 여전히 발행될 정도로 한국의 세탁소 경영자가 많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돈을 밝히는 게 아닌가 혹은 삶을 즐기지 않고 혹사하는 게 아닌가 라는 의견도 내지만 유대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야말로 가정을 지키는 아버지의 상남자의 면이 다분했던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남자가 군대까지 다녀오는 것도 이스라엘과 비슷하다며 서로 대화가 잘 통하는데 군대에 다녀온 자체는 다른 해외 많은 나라에서 엄청난 경험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병장 제대한 성인 남성들이 대부분인데 해외에서는 이들은 총도 쏠 줄 알고 100, 200, 250m도 스코프 없이 명중시킬 정도로 대단한 능력을 가졌는데 정작 한국 남자 본인들은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LA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에도 한국인들은 군대의 경험을 10분 살려서 일사천리로 조직을 만들었고 더 이상 한인타운이 폭도들에 의해서 점거당하지 않도록 참호를 구축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이처럼 미국의 많은 유대인들은 한인들과 사업 혹은 소통하며 그들을 상남자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우디 언론. 한국 남자는 최고. 사우디와 한국이 무슨 깊은 상관이 있겠냐는 의문이 들겠지만 사우디와 한국은 지난 7, 80년대에 건설 현장에서 오랜 기간 파트너로 지내왔습니다. 당시 한국인들은 중동 건설붐으로 인해서 많은 인원이 파견되었으며 대표적으로 사우디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당시 일했던 한국인들을 상남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우디에 한국만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유럽 국가들과 미주, 아프리카, 중국,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 건설 현장에 참여했지만 유독 한국인이 아직까지도 기억되는 이유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한국인들의 근면함과 성실함으로 꼼꼼하게 건설 현장에서 공기를 정확히 지켜낸 점입니다. 실제 사우디의 최대 영자 일간지 데일리 아랍에 따르면 당시에 압둘라 국왕이 해외 업체 대규모 인프라 공사를 발주했지만 대부분 공기를 맞추지 못했고 완성된 인프라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한국인들은 어떻게든 간에 사막의 모래폭풍에 맞서 제 시간에 뭐든 만들어냈다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럽 회사의 인부보다 적은 돈을 받고도 일을 훨씬 잘했고 불평도 없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외국인으로 봐서도 매우 인상적인 면이 있었는데 그들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사우디에 왔고 그런 마음가짐이 묵묵히 살인적인 더위와 척박한 환경에서 견디는 원동력이 되었고 이러한 점은 매우 남자다운 점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당시 열사병과 풍토병 등 어려운 점이 많았고 특히나 사막기후라 물도 부족한 가운데 한국의 일꾼들은 품질과 납기까지 완벽히 지켜냈습니다. 데일리 아랍은 당시에 한국에서는 정치 불안으로 국민들이 데모하며 사회가 안정되지 않았음에도 묵묵히 그 기간을 견뎌냈다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중동 건설붐이 끝나고 비용이나 여러 문제로 중국의 근로자들이 대거 사우디에 파견되었지만
납기는 물론이고 마감 수준도 매우 낮아졌다고 말하며 7, 80년대 당시 사우디가 매년 5조 원의 예산을 한국 업체에 맡긴 이유는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최근엔 포스코 건설이 코로나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70km 도로를 기간 안에 완공해냈는데 대부분 중국 1대1로 등으로 그간 중국 회사에 맡겨서 공사를 진행해오던 모잠비크 당국은 한국이 제 시간에 공사 기간을 지켜내고 도로를 개통하자 대통령까지 고속도로 개통식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포스코 건설 소장은 말라리아와 코로나의 위협에 많은 직원이 들어눕기도 했지만 공사를 제 시간에 잘 해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일하고 오는 많은 노동자들은 가정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이름이 먹칠당하지 않는 책임감으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광 뒤에 대부분의 해외 건설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위협에 시달리는 모습이 속출했습니다. 리비아 같은 경우 내전이 발생했지만 한국인들은 발주처에 신뢰를 주고 현장을 지키기 위해서 내전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근무를 지속했으며 페루의 수력 발전소에서는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헬기를 이용해 발전 부지를 둘러보던 한국인 8명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한 앞서 중동에서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1991년 걸프전 발발 이후 가장 늦게 현장을 지키다 철수했고 SK건설은 2003년 당시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할 당시에도 현장을 묵묵히 지켜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에서는 바다의 해적 납치는 물론이고 내전으로 인해 감금되었다가 풀려난 인원도 많았습니다. 여기서 많은 해외인들이 감탄하는 공통점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많은 현지인들이 놀라는 점은 어떻게 가족 부양을 위해서 해외로 나가서 일을 할 생각을 하냐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해외에서는 한국 가장들의 이러한 모습을 매우 멋지게 생각한다는 반응이 이어집니다. 세 번째, 현지에서 인정받는 한국 군인. 한국은 수천 명의 군인들이 해외에 파병되어서 지금도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말 그대로 파견 현지 주민의 호응과 찬사를 받으며 환영받는 군인들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군은 위험지역 등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대민 지원이나 현지 인프라 구축 등에 투입되기도 하며 2003년 동해부대 같은 경우 아프가니스탄에서 동맹군과 현지 주민에 대한 의료 지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 등에서 해적을 소탕하여 유명해진 청해부대는 이란과의 유조선 분쟁이 있을 때에도 급파되게 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국이 위협당할 때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해당 지역에서 평안을 위해 나섰던 것이죠. 또한 과거 자이툰 부대는 전후 어려움이 있는 이라크의 평화 재건을 위해 파견되었으며 현지의 주민들은 물론 이라크 당국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쿠르드 지방정부의 내무장관은 우리 모두가 한국 군인을 동맹군 이상의 친구이자 쿠르드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이툰 부대가 계속 주둔해서 지원해주길 희망한다며 계속해서 한국군이 머물러주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해외 파병은 단순히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과도 결부된 복합적인 결정인 사안임을 봤을 때 나라를 위해 나서준 군인들은 해외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한국과 동맹관계가 깊어가는 아랍에미리트의 무함마드 왕세자는 많은 나라가 양국 관계를 질투하고 있다고 전하며 특히 아크 부대 주둔을 부러워하는데 어떻게 한국을 설득해서 아크 부대가 주둔한지 궁금해한다 라면서 많은 이들이 한국의 부대를 극찬하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는 당연히 일하는 것으로 생각하나 해외에서는 가정을 지키고 국위선양하는 한국인을 정말 남자답다고 기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의 아버지들, 가장들의 책임감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 남자라는 상남자 소리를 듣게 하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다양한 세계 뉴스를 전해드리는 푸시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일본 경찰 10명이 자신들의 실적을 올리기 위한 이유로 자동차 속도 위반 측정 결과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도경교통기동대의 경위 오시모토 준 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0차례 과속 단속에서 측정되는 결과를 조작하고 허위 위반 딱지를 뗀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요시모토 씨는 12월 2일자로 면직을 당했으며 단속 시에 같이 탑승한 부하 3명도 증거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으나 감봉 6개월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경찰 내부의 조사 보고를 보면 2019년 9월 한 부하 조직이 조작이 의심된다며 요시모토 경위의 상사에게 보고했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찰들의 조작으로 아무 이유 없이 범칙금을 냈던 사람은 47명으로 확인되었고 그들이 사용하던 레이저와 별개의 기계로 조작한 단속은 7건이나 더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일본 경찰이 범인인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동료를 먼저 조사하는 게 빠르겠네요. 두 번째 뉴스는 캐나다에서 12살과 13살 소녀 2명이 범인이라는 것을 찾았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저녁 늦은 시간 한나초등학교에 화재 사건이 발생했고 이웃 주민이 오후 9시 40분쯤 밖으로 나와 학교 놀이터 구조물 아래서 불이 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캐나다에 위치한 한나초등학교는 10년 동안의 노력으로 마침내 2019년 9월에 완공할 수 있었던 운동장이 2명의 초등학생 때문에 하루아침에 없어질 뻔했습니다. 이 운동장에 방화를 한 범인으로 캐나다 레지나 경찰은 두 소녀에게 운동장 놀이터 구조를 파괴, 방화 혐의를 적용해 청소년 법원에 송치했습니다. 놀이터의 구조물이 강철 부품이라 일부는 손상이 있었지만 화재를 빠르게 진압했고 다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소방서는 발화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놀이터 구조물 밑에 고무 재질에서 방화가 시작되었다는 정보를 확인하고 현지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경찰관들은 그날 밤 그 지역에 파견되어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고 그 결과 화요일에 경찰은 2명의 용의자 소녀를 찾았습니다. 경찰은 청소년 형법 규정에 따라 이름을 밝힐 수 없으며 청소년 법원에서 첫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무면허 운전, 절도를 하고도 집에서 쉬고 있는 아이들을 캐나다에 보내면 청소년 법원은 쉬는 날이 없어지겠네요. 세 번째 뉴스는 호주 대입 시험을 방해하는 폭파 협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0월 27일 아침 10시 시드니 소재에 위치한 10개가 넘는 고교에 익명의 폭탄 협박 이메일이 전송됐습니다. 이에 놀란 각 학교 측은 곧바로 전교생과 교직원들을 대피시켰습니다. 특히 대입 시험을 치르던 학생들은 시험을 끝내지도 못하고 대피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호주 사이버 범죄 단속반장은 최근 시드니와 지역 NSW에 있는 학교에 대한 협박이 일주일 동안 40여 건이나 접수되었을 정도로 최근 시험 기간을 맞춰 발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있던 협박 메일이 같은 내용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범인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 어제 10대 소년이 노스 시드니 고등학교에 협박범을 모방한 범죄를 저질러 체포되었습니다. 이번 범인은 이메일이 아닌 학교에 전화를 걸어 폭탄 협박을 했고 모든 학생이 대피하는 소동을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범인은 바로 찾을 수 있었고 10대 학생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조사 결과 범인은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협박 전화를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글래디스 베레지클 NSW 총리는 시험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폭탄 협박으로 영향을 받은 주요 시험에 법대생이 포함되었다는데 결국 미래의 검찰과 판사를 노린 것이 되었네요. 마지막 뉴스는 유명한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잠수함 투어로 탐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세계 최대 여객선 타이타닉호는 1912년 4월 10일 뉴욕을 출발한 지 불과 닷새 만에 빙산에 부딪혀 침몰했고 탑승객과 승무원 2224명 중 15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 타이타닉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잠수함을 통해 직접 바다로 내려가 실제 존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잠수함 투어가 생겼습니다. 이 투어에는 595km 떨어진 해저 타이타닉호까지 이동해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난파선을 구경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탐험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비디오 인터뷰와 안전을 위한 훈련이 포함된 지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17만 5천 달러, 약 2억 원의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싼 비용과 많은 훈련이 필요한 투어이지만 36명이 내년에 계획된 첫 6번의 여행에 등록한 상태입니다. 이번 투어를 맡은 해양탐험대는 이미 바하마와 허드슨 협곡을 가로지르는 심해에서 성능 테스트 탐험을 마쳤으며 이번 여행이 성공한다면 일반인이 15년 만에 그 잔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돈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네요. 일반 사람들은 집을 팔면 타이타닉호를 볼 수 있게 되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